진짜로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저 믿으시고 빡세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바뀝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빡세게 읽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빡세게 읽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렇게 읽어서 뇌가 안 바뀔 수는 없어요. 뇌는 여러분 가소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독서를 빡세게 좋은 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진짜 독서하는 뇌, 똑똑한 뇌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몇 살이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뇌는 진짜로 가소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뇌과학자,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을 수차례 끝낸 거예요.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랑 함께 여러분들이 진짜로 힘든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 임계점 돌파의 3가지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일단은 100권 정도는 읽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 기준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인트 존스 콜리지라 그래갖고 여기가 어떤 걸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냐, 100권의 책을 읽으면은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1년 등록금이 36,000불 정도 하더라고요. 1년에 4-5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하려면은 100권의 책을 읽고 졸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은 2억이에요. 저는 그 가치를 우리는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외국에는 여러분 리버럴 아츠 콜리지라 그래갖고 이런 교양만 전문적으로 배우면서도 학부 학위를 받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그만큼 교양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인생의 근간이고 자양분이 되는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힘을 주셨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랑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리 상상스퀘어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벽돌책 뽀개기 프로젝트를 갖고 왔어요. 그냥 벽돌책 500-600쪽짜리 책이 아니에요. 1400페이지. 이런 책 살면서 한 번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폭력의 유산이라는 책인데 영국이 대영 제국을 만들면서 인류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고 어떤 폭력의 유산을 남겼는지 우리 캐럴라인 엘킨스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대박이에요. 그냥 제가 이 책이 좋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캐럴라인 엘킨스 교수님은 퓰리처상 수상자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논픽션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분은 70명이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책값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배의 효용을 갖고 가게 하는 게 이런 게 여러분 스케일업.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는 스케일업을 할 겁니다. 스케일업을 할 겁니다. 말만 했는데 그거를 너무 궁금해하셨고 경험해보고 싶다? 울트라 리딩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케일업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해보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책을 썰렁썰렁 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부터 상상스퀘어에서 나오는 책은 더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들, 토론에 도움이 되는 책들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은데 진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다 완독한다. 여러분 인생 무조건 바뀝니다. 요번 계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임계점 돌파의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데도 따라할 수 없고 나중에 CNN이나 뉴욕타임즈에서 우리 출판사 하러 올 수 있게 저희가 글로벌 컨텐츠 최강자가 돼서 그게 단순히 엔터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정보, knowledge, 지식 이런 측면에서도 에듀케이션 이런 측에서도 우리가 짱이다. 대학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2의 어떤 인생에서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상상스퀘어가 저도 열심히 조력을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 고령화 사회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갈 수 있게 그러면서 빡세게 읽으셔야 돼요.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썰렁썰렁 읽으면 안 됩니다. 진짜 빡세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아웃풋을 내셔야 돼요.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임계점을 뚫어봅시다, 여러분. 독서는 이 문자가 나고 나서부터 언제나 중요했죠.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정말 더 독서, 더불어 글쓰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어 왔고요. 심지어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온 AI들이 워낙 답변을 잘 하다 보니까 이 AI의 의존증이 점점 이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필요하죠. 과거보다 더 높은 전문성, 더 넓은 지식,
더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 풍부한 교양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독서가 최고죠. 독서와 관련된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독서량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독서의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 단연컨대 가장 좋은 전략은 환경 설정입니다. 책을 읽을 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와 함께 똑같은 책을 함께 읽는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 독서량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실제 국내 통계에서도요, 독서 클럽을 가입하신 분들이 안 한 분들보다 훨씬 더 독서량이 높고요. 정말 대한민국 독서량 너무 처참합니다. 특별히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50%가 넘는 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이때에 여러분이 독서를 하기 원하신다면 독서 모임에 들어서 꼭 독서를 해보십시오.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울트라 리딩 때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독서, 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독서, 더 나아가서 독서 자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30세인 사람이 80세에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 보는 기간이 얼마큼 정도 될까요? 계산해봤더니 12년이 나오더라고요. 그 30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합치면 12년 동안 잠만 자고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그럼 책은 얼마나 읽을까요? 평균 독서량을 봤더니 10권 정도 됐었어요. 10권. 10권 정도 되면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 그래서 2년마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2년마다. 그래서 최근 걸 찾아봤어요. 독서율이에요. 독서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읽는 국민의 비율이에요. 보시면 2013년도에 독서율이 72.2였잖아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독서율이 46.9야.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에 5명이 넘는다는 거죠. 독서량을 봤어요. 4.2권. 그 30대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 읽는 기간이 이 평균을 따진다면 4개월 정도 되겠죠. 왜 이렇게 독서를 안 할까? 그 조사를 보면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가 좋은지 알아.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해. 안 읽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신큐 시작할 때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은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독서하는 뇌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소리는 배우지 않고도 대부분 말을 하죠. 독서는 특별한 교육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독서하는 걸 이렇게 뇌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뇌가 바빠. 이 뇌 전체가 바빠. 초보 독서가인 아이들의 뇌는 이거를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 뇌 전체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회사로 얘기하면 전 부서가 이 독서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독서를 할 때 이 뇌 전체를 쓴다는 거는 뭐죠? 뇌 전체가 기본적인 효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독서는 뭐라고 그랬죠? 뇌 전체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초보 독서가는 매우 비효율적인 뇌 경로를 통해서 문자를 해석하고 의미를 해석을 해요. 근데 고수 독서가 책을 읽을 때 뇌를 촬영해 봤더니 뇌가 별로 일을 안 해. 활성도가 낮아. 그 얘기는 뭐냐면 뇌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수의 뇌와 초보자 뇌는 뇌 구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뇌는 독서는 뇌가 아니야. 독서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독서가 힘든 거야. 우리가 독서량이 적은 거야. 독서가 좋은 거 알아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죠. 뭐죠? 뇌에 가서 써.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서하는 뇌로 변할 수 있어요. 독서를 잘하는 뇌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초보 독서가는 이 문장을 해석하려고 거기에 그냥 전 부서가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고수 독서가는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다른 부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 그 부서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추론, 비교, 연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뭐요?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가능한 거죠. 고차원적인 독서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의 이 뇌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뇌를 고수 독서의 뇌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TV에서 독서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멘트를 하는 걸 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책을 제대로 읽는 거 중요하다. 이거는 3분의 1 진실입니다. 3분의
10분의 1 진실. 그런 논제를 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은요,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악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열심히 읽으면요, 거기에 맞춰 내 뇌가 변한다니까요. 내 가치관이 변한다니까요. 내 관점이 생기는 거야. 내 철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경험칙상 제 주변에 많이 읽지 않은 분이 제대로 읽는 경우는 솔직하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독서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독서를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습관을 빨리 들이는 거예요. 저는 습관을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독서를 해서 그 독서를 자기화시키고 싶다. 내거화시키고 싶다. 내거화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들을 내 장기 기억 속에 넣는 겁니다. 장기 기억을 하는 거는 내가 그 내용으로 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뇌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해부학적 바뀌어서 그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상태가 장기 기억입니다. 어떻게 하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있는 요체를, 거기에 있는 핵심을 내과시킬 수 있을까? 어렵게 외우면 읽기가 어렵다. 반대도 맞죠? 쉽게 외우면 읽기도 쉽다. 쉽게 외우는 건 뭐죠? 그냥 읽는 거야. 강의 듣는 거야. 자, 어렵게 외우는 건 뭐죠? 인풋식이 아니라 아웃풋식을 할 때 내거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뇌의 특성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 중에 법정스님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걸로 해답을 찾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의미 있는 연결이 많은 것인가. 그게 사상이든 사람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를 많이 풍성하게 갖고 있을 것이냐. 내가 그거를 풍성하게 갖고 있다면 그래, 나의 존재는 풍성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다가 각 잡고 집중해서, 조건이 중요하죠. 10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이죠.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매일 읽어서 한 달 만에 완독하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구체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야. 여러분, 저는 챗GPT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은 처음 봐요. 평소 책을 거의 읽지 않다가 갑자기 1000페이지가 넘는 고난이도의 책을 집중해서 한 달 만에 완독한다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에서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극적인 변화도 아니라 매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 이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야. 신경학적 훈련이자 인지혁신에 가까워 뇌혁명입니다. 아래의 그 과정을 뇌과학, 심리학, 인지신경학 관점에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줄게. 이전 영상을 보세요.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완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좋은 책인데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은 저희는 1년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검증된 완벽한 책을, 벽돌책을 뽀갤 건데 이걸 울트라 리딩을 할 거예요. 그냥 리딩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여러분 인지혁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은 사실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근데 마라톤보다 더 빡센 마라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죠? 울트라 마라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500~600쪽짜리 벽돌책만 읽어도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1400쪽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요즘에 우리 국내 작가님들이 써주시는 책들 중에는 이게 현상이 그래요. 문화가 그렇고 200에서 250쪽짜리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자도 굉장히 크고요. 책도 작고요. 그런 책이랑 비교하면 똑같은 한 권인데 이 책은 그런 책의 7권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책의 깊이가 훨씬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읽는 난이도 정성적 곱하기 정량적 다 하면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한 달 만에 완독한다? 뇌가 확 깨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면 뭐가 깨어나죠? 내가 깨어나겠죠. 내가 깨어나면 여러분 또 뭐가 바뀌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일정은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장 안내는 8월 28일 날 여러분들한테 입장 안내가 가면은 단톡방에 들어와서 저도 이 단톡방에 들어갈 거예요. 한 달 동안 같이 열심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혁명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를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후반부에 제 에피소드도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꼭 끝까지 보세요.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을 책은 여러분 폭력의 유산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양장입니다. 이건 양장 그 책 싸개고 이거는 이제 양장 안의 표지인데 여러분 이 폭력의 유산은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왜 대단한 책이냐? 일단 작가님이 대단하면은 책이 대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 작가님은 우리 캐럴라인 엘킨스 작가님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퓰리처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람이 논픽션 글로 글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작가님은 70명밖에 안 된대요. 정말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분이고 여러분 이거를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쓰려면 진짜 어느 정도로 사람이 똑똑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인생을 갈아 넣어야지 그 의무는 진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없는 책이고 이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책이냐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영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부제가 나오네요. 억압과 저항으로 물든 제국주의의 잔혹사예요. 진짜 이 책은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를 진짜 너무 힘들게 겪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게 이해가 되고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저는 이걸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번역가 선생님께서 이거 번역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번역 파일이에요. 아직 책은 아닌데 저는 이제 먼저 읽어서 소개를 해야 되니까 번역된 걸로 바로 읽었어요. 편집이 안 된 걸로. 근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원서를 레이팅을 1000명 했다? 그럼 몇십만 명이 읽은 건데 저는 너무 부러워요. 글로벌로는 이 정도 수준에 되는 책을 읽고 이 책 명저다라고 레이팅까지 하고 리뷰도 예술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막 퍼져 있다는 게 정말 그다음에 사실 퍼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특정 국가에 모여 있겠죠. 그게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하드웨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국가적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되면 대한민국을 솔직히 이제 따라올 나라가 있나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관련 얘기가 이 폭력의 유산이랑 우리나라 얘기랑 연결이 됩니다. 제가 후반부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부터 소름 돋는데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필자가 대영 제국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이유는 대영 제국이 날이 갈수록 폭력성이 강해지는 독특한 방식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극단적인 강압이 자행될 때마다 현대성을 받아들이는 점진적인 승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타까운 예외로 정당화하는 식으로 자유주의의 미덕을 극찬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좀 깊게 다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독 뭐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거를 유독 많이 쓰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요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되게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문명화 사명과 법치의 미덕을 부르짖는 나라가 영국만은 아니었다. 특히 프랑스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영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음을 뽐내는 나라였던 만큼 대영 제국의 영웅과 정당한 논리는 많은 사람을 오해하게 했다. 가스라이팅 했다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남긴 유산은 폭력의 용광로에서 국가가 탄생한 전 세계의 영토의 4분의 1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대영 제국의 역사를 한번 파고 들어가면은 단순히 영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4분의 1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마어마한 걸 이해를 하게 돼요. 이런 곳에서는 식민지 식민들의 식민국가에 대한 정당한 주권이 있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거 다 겪었잖아요. 일본 때문에. 그렇죠? 대신 사회 계약이 강요됐고 식민지 식민들이 만들어낸 독립국가 민족주의에는 자유주의의 모순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요거까지 읽은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 얘기예요. 프랑스령 서인조 제도 출신 정치사상가 파농은 저서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식민 지배를 강하게 비판하며 과거에 식민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은 자유주의적인 민족국가와 그 국가가 가진 역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저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알잖아요. 듀얼 브레인. 챗GPT한테 야 이거 좀 이게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얘기예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줘 하니까 쉽게 풀어 설명하면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식민 지배를 끝낸 후에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민족 국가를 세우면서 자유를 찾았다고 믿지만 우리나라예요. 사실 그 민족 국가 안에도 모순 역설이 존재해. 예를 들면 자유를 말하지만 내부적으로 소수자를 억압한다거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서구식 체제를 따라간다거나
우리나라 여러분 뭐만 하면 미국 국기 들고 따라오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서구식 체제를 따라가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국가주의에 빠져 진정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러한 의미야.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더라도 민족국가 틀 안에 숨겨진 모술 역설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번 에피소드에는 안 나오는데 이 책에 계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우리도 계엄을 또 겪었잖아요, 최근에. 저는 그거 읽으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제가 아는 거랑 여태까지 우리나라 뭐 유튜브랑 뉴스에서 나온 거랑 조금 더 다른 관점의 계엄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안 것보다 더 나빠요. 계속 읽어볼게요. 현대 영국과 서구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스며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국인은 제국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반면 그러니까 우리 제국 식민주의 잘못됐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겠죠. 반면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극소수예요. 반면 대다수의 영국인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제국 2.0, 엠파이어 2.0을 지지한다. 이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며 자금 섬나라 영국이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온 세상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대국이라는 영국의 믿음을 뒷받침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발상입니까? 얼마나 미친 발상이에요. 영국을 제외한 그 어떤 현대 민족 국가에서도 제국주의적 민족주의가 지금껏 살아남아 사회, 정치, 경제에 이토록 노골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걸 공부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국하면 뭐 선진국 같죠? 여러분 유니세프에서 아동 구호를 하는데 이탈리아랑 영국을 아동 구호를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거. 뭐예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유니세프가 구호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요걸 지지한 것 때문에 여기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이제 브렉시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우리 대영 제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EU에 가입하면서 이 대영 제국의 영광을 못 누리고 있어. 우리는 원어무 댐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세계의 영연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근간이 뭔지 아세요? 그 근간은 폭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없었으면 여러분 대영 제국이라는 게 없다는 걸 말해주는 책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뭘 원해요? 다시 우리는 대영 제국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서 엠파이어 2.0을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걸 대놓고 한다는 게. 근데 대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퓰리처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쉽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최근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서도 극우 정당의 비율이 약하거든요. 요즘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대. 왜? 그래 우리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대일본 제국인데 그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 그걸 더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그만큼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랑 유럽은 계속 쇠락할 거예요. 계속 쇠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뭐예요? 자원빨로 사는 나라예요. 나머지 유럽은 뭐예요? 식민지 베이스로 살았던 거예요. 동유럽은 뭐예요? 원래 그냥 가난해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나라가 여러분 별거 없어요. 지금 소프트웨어만 진짜 우리나라가 좋아지죠? 그럼 유럽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광지예요 우리한테.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좀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이런 거 보면서 자신감이 좀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쓰레기예요. 국민들 굉장히 미개해요. 근데 이 엘리트들, 여기의 엘리트들이 우리의 엘리트보다 굉장히 똑똑한 게 있어요. 철학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여기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여러분 수준 오늘 진짜 굉장히 여태까지 제가 책 200권 넘게 소개했는데 제가 소개하는 것 중에 수준 제일 높을 거예요 오늘이. 영국 국내와 대영제국 전역의 국가와 주권, 법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사상을 비롯해 일찌감치 등장한 철학자의 사상이 19세기 철학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국가 형성과 주권에 관한 근대 이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홉스는 1651년에 고전으로 여겨지는 저서 리바이어던을 발표했다. 청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내란이 벌어지는 시기에 책을 집필한 홉스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데 이거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땐 관심 없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배운 거거든요. 홉스는 야만성을 가진 채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려는 인간의 성향을 지적하고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 권력이 이런 무정부 상태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홉스는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시기에 사람들이 전쟁터에 놓이게 되며 이 전쟁은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저는 이 말을 들어봤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이 자연적인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었던 시기에는 시간에 대한 평가도 예술도 문자도 사회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나쁜 것의 공포가 계속되고 폭력적인 죽음의 위험이 항상 도사렸으며 인간의 인생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끔찍하고 야만적이고 짧았다는 것이다. 홉스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사회계약 이런 거 다 윤리 시간에 배운 건데 그때 이제 시험 보느라고 이거 의미도 모르죠 사실 그렇죠? 시민사회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홉스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 상태보다는 국가를 통한 폭력 중재를 원한다고 믿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의 핵심 OS 같은 거예요. 철학이자 알고리즘입니다.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속 나오거든요. 미개하기 때문에 civilized,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은 미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왜?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이 이거를 중재해주지 않으면은 미개하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여러 사람들끼리 아수라장으로 살 거야. 거기는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시간에 대한 평가도 예술도 문자도 사회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미개하게 난장판에서 살지 말고 절대 권력자가 폭력의 중재라도 해줄 테니까 너네도 되게 그러니까 문화인으로 살아. 야만인 상태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어느 부분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질서가 있는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사실 질서도가 높은 상태는 사실 무질서도가 많아야 그게 그 방향이 안전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이렇게 무질서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무질서하면 어때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규칙이 없고 법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면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물이랑 다를 게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가 동물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우리는 지성이 있고 인지 능력이 있고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 지배적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전제의 뿌리가 여러분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당연히 이 식민지의 피해자들은 막 진짜 피눈물 흘리고 하지만 이거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잔인한 행위예요. 어느 나라 가서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누굴 죽일 때 죄책감도 들고 그럴 때 이 기본 철학적 뿌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죄책감 없이 정의 구현 자기네 이 백인의 책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신의 책무를 도덕적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식민지 내부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을 때 철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뽑으면 안 돼요. 철학이 없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자기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의 OS를 완벽하게 쓰는 나라도 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딴 나라는 뭐만 이렇게 개정하죠? 그럼 무조건 폭력 시위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문제냐?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그래서 이런 책 읽어가면서 단어 곱씹어가면서 일단은 여러분 제가 이 책 읽는 요령을 제가 좀 끝부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유제국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영국 정부가 꾸린 백인 권력 구조를 보면 서구 국가로 구성된 연방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린 것이 틀림없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 당시 영국의 독자적인 행보를 선호했던 보수당은 신화화된 영국의 과거를 강조하고 영국만의 가치와 영광, 정체성 훼손하는 세력을 표적으로 삼아 승리를 거뒀다. 저기도 영국 사람들도 많이 미개하니까 가스라이팅에 속는 거. 왜? 이게 되려면은 이 신화화된 영국을 되찾으려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혀야 된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럴 능력도 안 돼요. 되게 허접한 나라예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 유니세프 보호받는 나라니까요. 여러분 영국 하면 무슨 인더스트리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프리미어리그밖에 없어요. 없어요.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됐을 때 보수당은 통제권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여러분 영국이 지구의 4분의 1에서 피를 뽑아 먹었어요. 그거 갖고 사는 게 저 정도인 거예요. 그거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 우리나라보다 지금 못 살아요, 여러분. 미개해갖고. 이건 그냥 뻔한 거예요. 4분의 1이나 뽑아 먹었는데 그 정도로 산다? 여러분 일본도 결국에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일어선 나라잖아요. 그렇죠? 식민지하고 왜냐면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기술이랑 과학도 여러분 기술 과학 강국? 여러분 식민지 없는 나라는 그런 거 솔직히 기반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여러분 문해력이 낮으니까 누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으로 몰고 가? 거기에 너무 쉽게 동조해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됐냐? 왜냐면 굉장히 떠돌이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이거 보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서 특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과학 강국이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진짜 제가 여태까지 영상 1000개 넘게 찍었는데 이 정도까지 찍는다고?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으면은 사람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죠? 영국은 유럽과의 통합으로 대륙의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탓에 이민자들이 영국을 더욱 오염시켰다라고 확신하며 미친놈들이에요. 그렇죠? 유럽과 통합될 당시 영국의 통제권을 잃었다고 여겼다. 그러면 지네들이 무슨 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총칼로 통제권을 가진 건데 그게 제목 그 전부의 폭력의 유산이에요. 영국의 외무성행 메이 총리가 내건 글로벌 영국이라는 착각에 가까운 슬로건과 제국 전후 몰락이라는 타고남은 불씨에 비롯된 제국 2.0을 함께 선전했다.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일본이 제국 2.0 우리가 다시 일본 제국 2.0을 막 그럼 우리나라 난리 나요. 저 사이코패스네 막 이럴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국은 공부를 안 해보니까 이게 영국이 여러분 진짜 전 세계에서 최고 빌런이었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정도 하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오래된 교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제대로 된 교훈을 얻기라도 했다라면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영국은 제대로 된 교훈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국제통상 장관 리암 폭스는 연영방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무역을 늘리기 위한 만병통치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냥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같은 발언에 경제적 경험주의가 아닌 그냥 경제적으로 경험으로 가야 되는데 제국주의적 정서와 유럽 회의주의로 경제를 판단한 거예요. 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진짜 빨리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북유럽은 자원발 때문에 버티고 그다음에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은 영국은 여러분 영어에 그러니까 뿌리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는 영어를 써서 자기네 컨텐츠가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랑 뉴질랜드 뭐 싱가포르 심지어 뭐 호주로 퍼지기가 쉬운 나라인데 그런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거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심한 나라예요. 한심한 나라. 여러분 진짜 이거 명저입니다. 여러분 제 소개 영상 진짜 책 소개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고난이도의 책을 읽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진짜 빨리 읽으려고 진짜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진짜 어느 정도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읽었냐면은 디스크가 왔어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저도 책이 나오면은 그 종이의 질감을 저는 이제 모니터로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데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랑 단톡방에서 좀 재미있게 책을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런 책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아니다. 뭘 얘기해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런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은 완주의 의의를 두세요. 그게 뭐예요? 마라톤 걸어서 완주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여러분 인생에서 내공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진짜 그냥 따질 수도 없죠. 그냥 완주의 의의를 드세요. 그러면서 이거 나는 이 내용은 너무 궁금한데? 그런 거는 이제 챗GPT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죠.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좀 경험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요번에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음 에피소드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